오늘은 새로운 삼국지 탄생 7부 적벽대전 후반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며 반드시 형주를 통과해야 하는데 유비가 약속한 연유를 제갈량에게 물었습니다. 뜻밖의 유비의 질문에 제갈량은 주유가 죽기 위해 장기를 부린다며 주유가 서쪽을 친다는 구실에 불과하며 서쪽을 공격하기 위해 길을 통과하는 핑계로 주군부터 공격할 속셈이라고 했습니다. 불안해하는 유비를 위해 조언을 불러 동호의 주유가 공격해 올 경우에 대비책을 세울 것을 제갈량이 지시를 했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주유는 제갈량이 자신의 인결하게 쏘은 줄 알고 하구에 도착하니 미축이 영접 나와 주군이 형주 밖에서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주유는 군사들을 서둘러서 형주성에 도착했으나 성 밖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영접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주성 밖에서 주유는 굳게 닫힌 성문을 향해 주도둑이 왔으니 성문을 열으라고 소리쳤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여긴 주유는 성곽 위로 쳐다보니 조은이 성 위에 있고 많은 군사들이 하를 겨누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주유를 향해 조은은 벌써 죽어는 주도둑의 전략을 이미 간파하고 있어 피신했으며 물러나지 않으면 공격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미리 전략을 알고 있다는 조은의 말에 사기가 떨어진 주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고 있는데 군사들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릉 방면에서 간우, 제기 방면에서는 장비, 공안 방면에서는 항충, 이릉 방면에서는 위연히 공격해 온다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한 주유는 말 위에서 떨어져 피를 토하고 쓰러지자 장수들이 한급히 부축하여 하구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구로 돌아온 주유는 병석에 누워서 서쪽의 공격하는 것은 타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서쪽을 공격하다 보면 동호마저 조조에게 뺏긴다는 제갈량의 촌철살인적인 내용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서신을 받은 주유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하늘이 나를 태어나게 하면서 왜 제주가 독보적인 전무후무한 제갈량을 하늘이 태어나게 했느냐며 원망하며 36살의 화려한 영웅의 꿈은 남가일몽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유는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로 당당한 풍채와 용모를 가졌으며 모두들 멋쟁이라고 불렸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울분으로 주유가 죽었다는 소식에 송군도 울면서 주유가 인재를 얻는 자는 번창하고 인재를 잃는 자는 망한다는 유언에 의해 청거한 노숙을 대도둑으로 봉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천문을 보던 제갈량은 큰 별 하나가 파란 하늘을 길게 불빛을 내며 떨어지자 제갈량은 동호의 큰 별 하나인 주유가 죽는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주유가 죽었다는 소식이 오자 제갈량은 조은과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동호로 문상을 갔습니다. 문상을 온 제갈량을 주유의 장수들이 죽여서 원한을 갚으려고 붕괴했으나 옆에 조은이 있어 아무도 근접할 수 없었습니다. 문상 온 제갈량은
영전 앞에서 구슬프고 애절한 목소리로 갑작스러운 주유도덕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조문을 읽자 듣고 있던 모든 장수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조문을 읽고 난 제갈량은 엎드려 애통한 울음을 터뜨리며 일어설 줄 모르자 주유의 모든 부하들도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주유와 제갈량은 원수가 아니라 둘도 없는 친구 관계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호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제갈량은 문상이 끝나자마자 돌아서 나오기 무섭게 기가 길을 나서는데 죽간을 쓴 노인이 길을 막아서자 놀란 제갈량이 보니 봉추방통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제갈량이 맞이하자 방통은 동호의 송건은 등망이 부족하니 인물을 알아주는 후덕한 유비를 돕고자 한다고 하자 제갈량은 서신 한 장을 주면서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며 떠났습니다. 모든 강경을 목격한 노숙이 방통의 인재를 알아보고 송건에게 소개했으나 초라한 외모의 방통을 보고 송건은 무시하고 주유를 비교하여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묻자 기분이 상한 방통은 주유는 주유이고 나는 나이라고 하니 송건은 비록 노숙이가 청거했지만 인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호를 떠나려는 방통에게 노숙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조조를 찾아간다고 하자 노숙은 조조보다 유황숙인 유비가 인재를 알아본다며 소개장을 써주었습니다. 소개장을 품속에 숨겨두고 방통은 유비를 찾아갔으나 유비는 방통을 정중히 모시기는 했으나 초라한 외모에 실망을 하고 더군다나 제갈량이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작은 고을의 현령으로 보내자 방통은 유비가 현사를 융성하게 대접한다는 소문만 듣고 찾아왔으나 실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발령나서 임지로 온 방통은 현령을 해야 할 송사를 가리거나 백성을 다스릴 생각은 않고 매일 술만 마신다는 소문이 유비까지 알게 되어 유비는 장비에게 사실 여부를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장비가 내양현에 막상 오니 소문대로 현령인 방통은 소송 사건이 산적해 있어도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게을리하고 술만 마신다며 장비가 꾸짖자 다음날 방통은 100여 건의 소송 사건의 시비곡조를 반나절 동안 소송 판결을 모두 끝냈습니다. 단숨에 소송 사건을 해결한 제주에 놀란 장비는 진심으로 사죄하자 방통은 우선 제갈량과 노숙의 소개장을 보여주자 장비는 미리 노숙의 소개장을 유비한테 보여주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소개장을 미리 보여주면 소개장을 믿고 온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하자 장비는 돌아가서 이 사실을 유비에게 말하니 유비는 하마터면 대현을 잃을 뻔했다며 후회를 했습니다. 출타했다가 돌아온 제갈량은 방통이 자신의 소개장을 들고 왔지 않느냐고 물으니 유비는 현령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소개장을 일부러 보이지 않은 것이니 제갈량은 장비를 방통에게 보내 조석히 모셔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사람 알아보지 못했다는 유비는 방통에게 사과하고 방통을 부군사 중랑장으로 삼으면서
옛날 사메이가 북룡과 봉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기쁨을 금치 못한 유비에게 많은 군사들과 현사들이 모여들어 우길성천하자 두려워진 조조는 천하를 도모하기 전에 유비를 치려고 하자 순유가 성군부터 쳐야 한다고 논리를 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한 순유가 옳다고 하며 조조는 성군을 치는 사이에 유비와 마등이 혈서로 의명을 맺은 사이니 마등이 허도를 공격할까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하던 순유는 마등을 남정장군으로 봉하여 허도를 불러올려 죽이자고 했습니다. 불을 받은 마등은 허도에 올라와 천자를 배하하니 천자는 눈물로 호소하며 옛날 혈서로 맹세하여 역신 조조를 없애기로 거사를 약속한 사람은 유비와 마등만 남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허도에 있는 동안 마등은 항규와 약속하여 조조를 죽이자고 약속을 하였으나 항규가 입을 여는 바람에 함께 거사를 실패하여 조조에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서쪽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는 유비의 소식을 조조는 알고 내심 유비가 서쪽을 차지하면 용이 바다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놀라서 펄쩍 날뛰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조조가 성군을 공격하면 성군이 유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서쪽을 공격하면 유비가 성군의 도움을 청할 것을 판단한 조조는 성군을 공격했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성군은 노수의 편으로 도와달라는 서신을 유비에게 보내자 제갈량은 유비의 친서를 보내 조조가 동호를 공격하여 오면 중간에서 막겠다고 보냈습니다. 30만의 대군을 어떻게 막느냐는 걱정을 하는 유비에게 제갈량은 조조에게 죽음을 당한 마등의 아들 마초로 하여금 싸움의 선봉장으로 내세워 조조 군사를 막자고 했습니다. 신장은 구축이고 사자 얼굴에 역발산의 힘과 일거당천의 무예를 가지고 있으니 부친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어 조조를 막을 수 있다는 고 유비를 위로했습니다. 간밤에 호랑이가 자신의 전신을 물어뜯는 불길한 꿈을 꾸었는데 서량의 마초에게 종제인 마대가 찾아와서 부친 마등이 조조한테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친의 원수를 갚겠다고 조조에 대한 원한에 이를 갈고 있었는데 유비의 친서에 역적 조조를 함께 처부시자는 내용의 친서를 보고 조조를 죽일 결심을 했습니다. 부친 친구인 진서 장군인 한수가 조조의 편지를 들고 왔기에 보니 마초 자신을 잡아오면 서량후를 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신을 본 마초는 너무나 놀라 한수의 마음을 떠볼 겸 자신을 잡아서 조조에게 바치라고 하니 한수는 펄쩍 뛰며 부친의 원수를 함께 갚자고 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한 마초는 한수에게 사례를 하고 수화장수로서 맹장인 후성과 정언을 붙여 20만 대군을 이끌고 장안성을 공격했습니다. 남공불락이라며 튼튼한 성곽인 장안성이 모사 방덕의 계교로 함락을 당하게 되자 조조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호를 공격하던 조조는 오히려 마초에게 당하여
치며 자신을 알아볼까봐 홍포를 벗어 던지고 수염까지 깎아버리고 간신히 도망치다가 부와 조언과 하유연을 만나 겨우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천하의 명장 마초를 가볍게 본 조조는 후회하며 어떻게 하면 마초를 없앨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전략을 세워 한수와 마초를 이간질시켜 한수가 마초를 배신하여 한수가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뜻밖의 한수가 없는 마초는 조조 군사들에게 공격을 당하자 필마단기로 도망을 치다가 결국 마초는 용맹스러운 장수였으나 지모가 모자라 결국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초를 멸망시킨 조조는 허도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지대의 한중을 다스리는 수장인 장로의 세력이 커지자 불안했으며 반면 장로는 조조가 침범하기 전에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서촉의 유장을 공격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유장은 부와 장송을 시켜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 허도의 조조를 찾아가서 지금까지 길이 험하고 도적이 심해 진공을 올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진공을 받은 조조는 자신이 중원을 깨끗이 소탕했는데 도적 무리가 있다고 해서 장송에게 상대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촉의 영주로서 유장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장송은 조조에게 올적에 서촉의 지세를 그린 지도를 가지고 와서 조조에게 바치려고 했습니다. 조그만 신장에 못생긴 외모만 보고 판단한 조조는 푸대접하자 장송이 돌아가려고 하자 양포의 젊은 아들인 양수가 별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별실로 데리고 간 양수는 성축의 정세를 물으면서 조조가 지은 책이라며 명덕신서라며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책을 펴보던 장송은 춘추 전국 시대의 저자불명의 책을 조조가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며 서촉에는 삼척동자도 외우는 책이라며 내용을 거침없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놀란 양수는 조조에게 달려가 사실을 구하자 조조는 더욱 화가 나서 장송을 곤장까지 때리며 쫓아버렸습니다. 서촉의 지도까지 가지고 와서 조조에게 바칠 생각을 했으나 푸대접하고 곤장까지 때리니 할 수 없이 장송은 유비가 있는 형주로 향했습니다. 홀로 형주 적경에 도착하자 조조에게 당한 장성의 소식을 벌써 들어서 알고 있던 유비는 조언을 시켜 미리 나가서 영접토록 했습니다. 형주성 밖까지 나와 유비는 장성을 만나기 위해 직접 제갈량과 봉추를 대동하여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나온 유비는 장성의 손을 잡고 성내로 들어가 성대한 주연을 베풀어 주면서 천하대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융성한 대접을 받으며 장송은 사흘 동안 머무른 후 서촉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유비는 석별년을 베풀어 주고 직접 성 밖 멀리까지 배웅하며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이별을 아쉬워 눈물까지 유비가 흘리자 장성은 유비를 모시고 싶어도
형주는 조조와 손건의 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못되어 떠나감을 아쉬워했습니다. 떠나면서 장성은 유비를 향해 익주를 차지하면 옥토가 기름지고 백성들은 명주를 갈고 하니 천하의 대업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유비는 서촉의 유장은 한실 정치인으로서 곤란하다는 말을 하자 장성은 유비를 보고 소위를 위해 대의를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익주의 유장은 성품이 의질지 못하니 서촉을 취한 뒤에 한중의 장로를 공략하여 촉에서 대업을 도모하신다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형주로 떠나면서 장성은 서촉의 세밀한 지도를 품속에서 집어내어 유비를 주며 이것만 있으면 서촉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으니 익주를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유비는 은혜를 갖겠다며 자신의 뜻을 내비치지 않고 청산은 늙지 않고 녹수는 언제나 흐른다. 장성의 손을 잡고 너무나 고마워하며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익주로 돌아가자마자 장성은 맹달과 법정에게 논의를 하여 유비가 공략하면 성안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갖은 수모로 조조에게 당한 장성은 유장을 찾아가 조조가 장로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고 말하며 형주의 유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조조와 장로의 침략을 우려한 유장은 같은 한실의 정치인인 유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한근과 왕료의 간언을 물리치고 유비와 제후를 결심했습니다. 법정을 시켜 유장은 진술을 도와달라는 내용을 유비에게 전달하니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서촉을 공략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서촉을 공략할 경우에 제갈량은 조조나 성건이 형주를 쳐들어올 수 있으니 자신은 형주, 간우는 양양, 장비는 강변, 사군을 지키라고는 지시를 했습니다. 항충을 선봉, 위원을 후군, 방통과 같이 군사 5만을 거느리고 유비는 서촉을 공략하라고 했습니다. 전략을 세운 제갈량의 지시에 따라 유비는 서촉으로 항하자 유장은 부성까지 나와 맞이하면서 성대한 한영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유장이 유비를 대처하자 당초에 도모하려는 마음이 흔들리자 유비는 유장을 초청하여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주연이 한참 무르익어갈 무릎에 돌려니 위원이 칼을 뽑아 주연 회장에서 건물을 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연 회장에서 건물을 치다가 방통의 지시로 위원의 유장을 죽이려는 속셈을 알아차린 유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자 촉군의 장수인 대장 장님이 나와 칼을 뽑아 유연과 함께 건물을 치웠습니다. 양쪽 진영의 두 장수가 건물을 치자 방통의 눈짓에 장수인 유병이 나서자 상대편도 냉포 육개가 나와 한 군데 어울려 칼춤을 추자 살벌한 분위기의 유비는 위원과 유병의 건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살벌한 분위기에서 유비는 장수들을 꾸짖고 유장도 자신의 부하들을 물리치며 유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둘만의 흉금을 털어놓고 대사를 논의하자며 유장은 주위의 모든 장수들을 물리치고 대사를 논의했습니다. 얼마 후 장로가 국경을 넘어 가맹간으로 쳐들어오자 유비는 대군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고 성군은 유비가 서쪽에 간 틈을 이용 형주로 공격하려고 했으나 여동생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교를 낸 장소는 유비의 부인 손부인에게 어머니가 병안으로 위독하니 유비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밀명을 주선에게 내려 형주로 보냈습니다. 아들을 인질로 삼아 형주와 서로 교환하려는 계교인 줄 모르는 손부인은 유비 몰래 아들을 데리고 사두진의 수레를 타고 가서 대기 중에 있는 배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순행 중에 있던 조은이 손부인이 유비의 아들 아두와 함께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한급히 달려와서 배가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배 위에서 주순의 부하들과 대치 상태에 있자 마침 장비가 수십 척의 배를 추격해 와서 주선과 부하들을 죽이고 손부인을 형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병중에 위독하니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며 돌아가자고 강요하면 강에 빠져 죽는다고 하자 할 수 없이 장비는 손부인 보고 가더라도 유비의 아들 아두만 두고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손부인이 동으로 오자 성군은 형주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조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동호를 쳐들어오자 성군은 도읍을 말릉으로 옮겨 건읍이라고 하고 유수에게 성을 크게 쌓았습니다. 도읍을 성군이 옮기자 조조는 어떻게 했든지 성군을 공격하려고 하자 신하 동서가 나서 9가지의 특례를 궁전에 누리라고 아부를 했습니다. 반면 순욱은 한금 수레에 왕자복을 갖추고 집에 홍문을 세우고 궁전을 마음대로 출입하는 9가지 특혜를 누리는 것을 충의에 벗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첨을 한 동서는 자신에게 기분이 좋았으나 순욱이 가느낸 불쾌한 조조의 심정을 알고 있는 동서는 직접 전자에게 표를 올려 위궁의 윤호를 청하자 순욱은 병을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정에 앞서 조조는 순욱을 불렸으나 병을 핑계로 나타나지 않자 빈 그릇 하나를 보냈으나 순욱은 독사발을 받지 않고 죽음을 면할 길 없다는 판단에서 스스로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자신에게 달콤하게 아첨만 하는 신하의 말만 귀에 들어오고 올바르게 가는 한 순욱은 필요 없다는 판단에서 토사구팽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순욱의 소식을 들은 조조는 홀로 눈물을 흘리며 순욱에게 경우라는 지호를 내리면서 장사를 치러주었습니다. 그 후 조조는 몇 번이고 성근이 있는 유수를 공격했으나 강하게 저항하는 성군의 군사들에게 패하하며 세월만 보내자 식량 부족과 병사들의 고생이 심하여 할 수 없이 허도로 돌아갔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연락을 받고 손부인이 아들만 두고 동으로 간 것과 조조와 성군의 치열한 싸움을 알고 있었으며 유비 자신도 서쪽을 도모할 생각으로 마음을 떠 보았습니다. 동호를
공격하기 위하여 조조의 대군이 공격하였는데 도와주기 위해 군사를 빌려달라고 하자 유장은 노약병과 양곡만 조금 보내왔습니다. 서촉을 도모할 전략으로 유장의 속셈을 간파한 유비는 방통과 의논하여 성도를 주야로 공격하여 성공시키든가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든지 선택하여야 했습니다. 다른 방통의 전략은 유장의 장수 양해와 고패가 주공을 작별 인사를 한다며 주공을 죽이려고 오면 오히려 두 장수를 죽이고 부수관을 점령하든지 아니면 군사를 거두어 형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형주로 돌아간다고 유비가 유장에게 말하자 가연 양해와 고패가 유비를 죽이기 위하여 연애를 베풀어 줄 때 유비 두 장수를 죽이고 부수관을 점령했습니다. 촉군과 여러 번의 싸움을 벌어지자 유비의 군사들이 몇 번이고 유장의 군사들에게 이기자 유비의 군사들이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서신으로 제갈량은 유비에게 주군께서 구전일이 많으니 매사에 신중히 하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낙성을 공격하면서 유비는 장송에게 받은 지도로 지세를 검토하는데 남산 북방의 대로로 가면 낙성 동문에 도달하고 남쪽 소로로 가면 낙성 서문으로 통한 것을 알았습니다. 두 길로 군사를 둘러 나누어 유비는 방통 보고 행군하기 편한 큰 길로 가고 자신은 험한 남쪽 소로로 진군한다고 했습니다. 험악한 작은 길을 위험할 것 같으니 방통은 자신이 가겠다고 하자 유비는 간밤에 꿈 이야기를 하며 신선이 나타나 무쇠 망치로 자신의 오른 팔을 쳐서 지금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서신을 받아서 꿈을 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소로로 출발하려던 방통이 탄 말이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방통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출정에 앞서 말에서 떨어진 방통을 유비가 일으켜주며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므로 자신의 백마를 내어주며 위로를 했습니다. 서촉의 장수인 장임은 명궁수 3,000명을 북방 산협의 소로 유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숨어있다가 백마를 탄 장수가 군사들이 끌고 오자 유비라고 판단하여 모든 군수가 집중했습니다. 소로로 가던 방통은 포로에게 지방 이름을 묻자 낙봉 바란 말에 놀란 방통은 급히 퇴군 명령을 내렸으나 빗발처럼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화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36세의 나이로 방통은 백마와 함께 수만 개의 화살을 맞고 죽음을 당하자 유비가 죽은 줄 알고 장임의 군사들이 밀물처럼 쳐들어와서 방통의 군사들을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선봉으로 나선 위원이 방통의 군사들을 구해주려 했으나 장임의 군사들이 강렬한 저항으로 화살을 쏘는 바람에 계곡으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항충이 후방을 쳐들어가고 유비와 간평이 함께 공격하여 간신히 부관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낙봉파에서 군사 방통이 장렬히 전사하자 서쪽을 향해 유비는 소리내어 통곡하고 초혼제를 지낸 후 형주의 제갈량에게 사연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날 제갈량은 진중에서 야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밤 하늘에서 커다란 별 하나가 찬란한 빛을 내며 서쪽 하늘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놀라서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장수들이 놀라자 연우를 말하자 제갈량은 비통하게 방통이 죽었다고 말하며 지금 천문을 보니 조금 전에 죽었으며 주공께서 인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제갈량은 주궁이 부관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형주를 간호에게 맡기고 정병 1만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가서 유비와 장비 그리고 존과 합세하여 총공격을 했습니다. 다급한 유장은 평소에 원수처럼 대하던 장로에게 서신으로 도움을 청해 당장 난국을 피하기 위한 생각을 했습니다. 서랑 마등의 아들 마초는 조조에게 참패를 한 후 숨어서 군사를 모집하고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했으나 하유연이 기습으로 패하자 할 수 없이 한중의 장로에게 의탁을 했습니다. 그때 유장으로부터 원병 요청을 하자 마초는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원병을 갔습니다. 낙성에서 유비는 마초가 가맹간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제갈량과 상의하여 장비와 조원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보삼에서 조조를 승까지 깎고 점퍼를 벗고 도망치게 한 사람이 마초 장수이니 제갈량은 장비를 불러 조심하라며 군사를 주어 싸움터로 보냈습니다. 불안해진 유비는 장비를 보냈지만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맹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맹간 전방에 마초가 진을 치고 장수 양백을 내보내 싸움을 청하니 가맹간에서 유연이 나왔으나 적수가 되지 못한 양백이 도망을 치자 마대가 나와 상대를 했으나 힘이 모자랐습니다. 도망을 치며 마대는 위연을 향해 하설을 쏘아 팔에 맹중시키자 위연은 가맹간으로 도망치고 추격해 오는 마대를 장비가 나서자 마대는 장비의 상대가 되지 못해 자기 진영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갑 백포를 입은 마초 장수가 직접 성문 밖에서 싸움을 끌어오자 마음속으로 유비는 서랑의 금마초라 부른 장수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장비가 화를 내며 자신이 직접 나가 상대를 하겠다고 나서자 두 장수의 싸움 강령은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용호쌍박으로서 승부를 가릴 수가 없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싸움이 계속되자 지켜보는 양쪽 군사들은 숨이 막힐 징이 되었으며 어둠이 내리깔리자 양쪽 진영에서 징을 울려 두 장수가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징을 울려 돌아오도록 해도 싸움이 멈추지 않자 유비가 직접 나와 마초에게 싸움을 중지 요청을 하며 장비를 뒤로 물리게 하니 마초도 힘든 싸움을 계속할 수 없었던지 자기 진영으로 물러났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두 장수의 싸움을 유비는 제갈량에게 전향을 전하니 제갈량은 두 사람이 세상에 드문 희세의 영글로서 계속 싸움하면 반드시 한 사람이 죽으니 마초가 항복하도록 전술을 쓴다고 했습니다. 전술을 세운다는 제갈량은 장로의 신복인 양송에게 많은 보물을 송근에게 주도록 하면서 서신으로 서촉을 평정하면 장로를 한영왕으로 봉하겠으니 마초를 싸움터에서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뇌물과 서신을 받은 마음속으로 장로는 한영 왕을 탐내고 있던 차에 즉시 마초를 해군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해군 명령을 3번이나 어기면서 마초가 버티자 장로는 마초를 의심하여 한 달 안에 서천을 점령하고 유장을 죽이고 유비 군사를 물리치라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한 달 안에 이룰 수 없는 주문에 마초가 즉시 해군을 하자 장로는 오히려 마초를 의심하여 한정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마초는 진퇴양난에 빠져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갈량의 전략대로 이루어지자 유비는 기회가 왔다는 듯이 언변이 좋은 이해를 보내 마초를 항복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용맹한 장수지만 마초는 단순하여 이해가 설명한 부친 마등과 유비는 조조를 죽이기로 천자 앞에 혈맹을 맺은 사이며 조조는 부친을 죽인 원수라고 했습니다. 모든 설명을 이해로부터 듣고 난 마초는 부친인 마등이 조조를 죽이지 못하고 두 형제와 함께 죽었다며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는 원수인 조조를 잡아 살을 생으로 씹어 먹겠다며 자진해서 유비를 찾아가 항복하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대가 한중군의 양백을 죽이고 투항하여 오고 조우는 유중과 마찬을 죽여 버리자 모든 군사들이 기뻐하며 감탄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마초는 성도로 가서 유장의 항복을 권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후 성도의 유장은 마초가 와서 항복을 권하니 사세가 이미 기울어졌다고 판단한 유장은 성문을 열고 나와 유비에게 항복했습니다. 성도 유장을 유비는 진위 장군으로 봉하여 형주를 보내고 모든 장수들을 농궁 행상에 따라 배설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칭호를 군사 제갈량, 당간 장군 수정후 간호, 정원 장군 신정후 장비, 지원 장군 조원, 정서 장군 항충, 양무 장군 위원, 병서 장군 도중우 마초 등 많은 사람들에게 배설을 내렸습니다. 익주를 완전 평정한 유비는 41주를 장악하고 서천까지 장악하여 촉국을 재건할 기반을 구축하자 송고는 형주를 돌려받을 생각에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을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사신으로 온 제갈근에게 유비는 듣기 좋은 말로 형주를 돌려준다고 형식적으로 말하자 송고는 무력으로 유비를 공격할 생각을 했습니다. 30만 대군으로 조조가 공격하여 온다는 소식에 형주 침략을 포기하고 40만 대군으로 유수에서 조조 군사와 대치시켰습니다. 선봉장으로 송고는 능통을 보내자 조조도 장료를 보내 싸우게 했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송고는 감령을 시켜 정병 100명으로 조조의 본진에 침략할 전략을 세워 한밤중에 뗏목을 타고 조조의 본진을 침략해서 수많은 파수병을 죽이고 돌아오자 큰 상을 하사했습니다. 두 진영은 일승일패를 거듭
하며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자 전의를 상실한 성군은 군사들을 돌려서 가고 싶었습니다. 명분이 없이 성군이 망설인데 손책의 사위인 육순이 10만 대군의 원정 나오자 사기가 충천한 성군 군사들은 연일 조조 군사들을 침략했습니다. 싸움에서 연일패한 조조 군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지자 마침 성군이 하평을 제의하여 오기를 기다리는 듯이 선선히 받아들인 조조는 허창으로 돌아갔습니다. 허창으로 돌아간 조조에게 군신들이 현재에게 표주문을 올리자 할 수 없이 현재는 근한 21년 5월에 조조는 위항을 창립했습니다. 위항이 된 조조는 명류관을 쓰고 금과 은으로 만든 수레를 타고 거동함으로써 마치 천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업군의 위양궁을 건립하여 조조는 살면서 4명의 아들인 조비, 조창, 조식, 조응을 두었습니다. 아들 4명 중에서 머리가 총명한 셋째 조식을 제자로 책봉할 생각을 한 조조는 모사 가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 조비를 항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벽대전 후반부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